한양대학교 보건행정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재입니다. 의학용어 OT 시간에 이어서 첫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일부 학생들의 어떤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 하단에 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으니까 강의 내용에 좀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던 적은 있는데 주로 경력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 및 민원 처리 경력이 대부분입니다. 보험회사 심사 시에 의무기록 차트를 보면서 그때 기본적인 의학용어를 많이 익혔던 것 같고요. 현재는 SK계열사 SKMN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준법감시팀에서 보험 대리점 관련 내부 통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밖에 궁금한 점, 제가 또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다 보니 또 그런 이제 상담 같은 또 스킬이 좀 생겨서 진로에 대한 상담 또는 어떤 고민 같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기재된 번호,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학용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의학용어 기원이 그리스와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단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외우던 영어 단어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의학용어가 또 접두사, 어근, 전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의학용어 자체가 어근의 뜻을 모르더라도 접두사와 전미사의 뜻을 알고 있다면 대략적인 질병의 어떤 질환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뜻의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학용어는 다른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조각들은 다른 용어에서도 다른 조합을 이뤄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의학용어를 성분별로 이렇게 접두사, 어근, 전미사 별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OT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의학용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뭐 학교 교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용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제 보건행정과 학생이라면 다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국가고시 과목에 그 시험 치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의학용어이고 의학용어를 또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하신 이후에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나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회사 같은 회사에 취업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원무과라든지 의무기록실 같은 곳에 많이 취업을 하시는데 그때 그 필수적으로 의학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학용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실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사라든지 기타 뭐 심사평가 기관에서도 이제 의학용어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있게 의학용어를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는 위치, 방향, 크기, 시간, 속도, 양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있고요. 절차, 상태, 질병, 어근의 뜻 등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두사와 전미사가 합쳐져서 신체 부위, 해부학적 의미의 신체 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어근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근 자체만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어근 전미사 또는 어근 접두사 또는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런 식으로 의학용어가 완성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학용어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가스트로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 가스트로라는 부분은 스토막 위를 의미하는 의학용어인데 이렇게 보듯이 의학용어는 그 신체 특히 신체 부위가 하나의 뜻이 하나의 뜻에 두 개의 단어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심장을 뜻하는 뜻의 hea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heart라는 단어가 있는데 heart라는 단어를 의학용어에서는 카디오라는 단어로 주로 쓰입니다. C A R D I O 카디오라는 단어로 이게 주로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어근들의 각각의 의미가 합쳐져서 이제 의학 용어로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근 가스트로라는 뜻의 그 전미사 ITIS 염증이라는 그 의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ITIS 염증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위의 염증 하면 위염이겠죠. 그래서 가스트라이티스 위염으로 이제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전미사로 또 액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액톰이란 전미사는 절제술이라는 의미고요. 절제술은 말 그대로 그 신체 조직이라든지 일부 부위를 잘라낸다라는 이제 수술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실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숙지를 빨리 하셔서 추후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이번 시간에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위와 액토미가 합쳐져서 가스트렉토미 위절제술을 얘기합니다. 위절제술 같은 경우는 보통 위에 어떤 병변이 발견된 경우 위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위의 일부분을 절제를 할 때 보통 쓰이는 단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살펴볼까요? 가스트로, 또 오토미란 단어. 오토미는 절개술을 의미합니다. 절제술과 절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절제술은 신체 조직의 일부를 완전히 잘라내는 거, 그리고 절개술은 인시전이라고 해서 신체 일부를 절개합니다. 보통 수술을 하거나 처치를 할 때 신체 피부 조직부터 절개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제 처치 행위 자체를 오토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가스트 오토미 하면 위 절개술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위와 이제 스토미는 이제 문합, 형성, 조루술, 이런 신체 일부 수술할 때 신체 일부분을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연결하거나 그런 수술의 일부를 스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콜로스토미, 대장 문합술 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예, 가스트로스토미, 위 형성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스트로스코피, 스코피는 스코피 내시경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위나 건강검진을 해보신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주로 이제 스카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코피, 가스트로스코피, 위 내시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제 어근, 전미사, 뭐 어근이 두 가지 이상이 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 전미사 용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아데노는 예, 선을 얘기합니다. 선 또는 샘. 그 여러분들 장기 그 거의 끝부분에 장기마다 서로 이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분비를 이제 분비 신체 그 조직 활동에 필요한 분비물을 형성하는 그 장기 조직의 경우에 보통 그 내분비 그 끝자락 그 선 부분을 보통 아데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카시노라고 해서 카시노는 이제 캔서 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시노와 아데노가 만나서 아데노 카시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양이라는 의미의 오마가 포함이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데노카시노마 그래서 선암종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을 보면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카디오가 나오는데 카디오란 단어는 굉장히 그 심장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숙지를 해주시고 카디오와 그 마이오라는 이제 마이오라는 이제 근육의 의미가 있는 마이오 단어 그리고 패시는 이제 질병을 의미하거든요. 질병.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져서 카디오마이오패시, 카디오마이오패시, 심근병증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좀 더 알아보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접두사와 어근이 또 합쳐졌네요. 그래서 접두사 중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폴리란 단어가 있습니다. 폴리 많다는 뜻이거든요. many 그리고 아스로 관절 그리고 ITS 염증 그래서 합쳐지면 폴리아스라이티스 해서 다발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염이 있는데 이게 여러 부위에 걸쳐져 있는 뭐 무릎, 뭐 어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있다면 다발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내릴 때 쓰이는 용어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하이퍼는 높다, 하이, 높다, 많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트륨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미아는 이제 혈증을 얘기합니다. 혈액의 뭐 증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이퍼 나트륨 에미아 그래서 하이퍼 나트레미아라고 읽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나트륨 혈증이 되겠고요. 또 아래 보시면 하이포가 있습니다. 하이퍼는 높다, 하이포는 낮다 라는 의미의 의학용어 접두사고요. 그리고 어근 보시면 이제 글리코란 그 단어가 나오는데 글리코는 이제 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에미아가 합쳐져서 하이포글리세미아라고 하면 저혈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혈당을 언급할 때는 하이포 대신에 하이퍼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글리세미아라고 하면 고혈당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 구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쓰이는 단어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아스로는 관절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스라이티스 하면 관절염, 아스로스코피 하면 관절경을 얘기합니다. 관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 시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관절경을 통해서 보통 이제
외상, 뭐 운동이라든지 뭐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무릎이나 뭐 어깨 뭐 이런 부위에 파열이라든지 또는 뭐 무릎에 이제 연골, 반열상, 뭐 연골 파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찢어진 쪽 그 부위를 이제 수술하는 그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그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그 관절경에 넣어서 보면서 이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관절 그 쪽을 본다라는 그 아스로스코피라는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디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심장이라는 단어 어근 심장 심장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조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살펴보면 카디올로지 로지라는 것 로지 학문이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와 로지가 합쳐서 카디올로지 심장학 그리고 카디알라이티스 ITIS 굉장히 많이 봤죠. 지금 이번 시간에도 염증 그래서 심장염 그리고 카디오메갈리 메갈리라는 뜻은 이제 비대하다 커졌다 뭐 부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카디오메갈리라고 해서 심비대 심장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심장이 커지는 어떤 증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간 커진 증상 자체를 카디오메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세레브로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합쳐져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브레인, 뇌를 의미합니다. 뇌를 보통 이제 브레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의학용어로 쓰일 때는 브레인보다는 이 세레브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요. 세레브로라고 하면 세레브럴 하면 이제 위에 이제 아래 그 전미사 쪽에 AL이 붙어서 뇌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로 쓰이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세레브럴 데미지 하면 뇌 손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져서 쓰이게 되고 또 세레브로 멜라시아는 이제 연화 그 단단했던 조직이 부드러워졌다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레브로 멜라시아 하면 뇌 연화증이라는 뇌 해부학적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서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목, 경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하면 경부, 척추 부위의 목 뒤쪽을 이제 경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경부 부위를 이제 서비컬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산부인과 가서 주로 이제 많이 펩스메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궁 경부염 굉장히 그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발생하는 주로 이제 흔한 질환인데요. 그거 이제 서비타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가 목이고 ITIS가 질병이라서 경부에 있는 질환이다, 염증이다. 그래서 자궁 경부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엔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지오는 이제 혈관을 얘기하는데요. 또 병원에서 이제 엔지오룸, 뭐 이 환자 엔지오룸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엔지오룸 이 혈관룸, 그래서 엔지오는 혈관 조영술. 여기 보면 엔지오그래피 룸으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하면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이 이제 좁아진 환자들, 혈관 벽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그 혈관 벽에 어떤 쌓이는 어떤 이상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제 그런 심각한 질환으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혈관 조영을 통해서 엔지오그래피를 통해서 혈관의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또 막힌 부위에 대해서는 PTCA라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그런 수술 처치를 통해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그런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혈관을 의미하는 엔지오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엔지오토미 하면 혈관 절개술이고 엔지오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면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뉴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뉴로는 이제
신경을 의미하고, 뉴럴로지라고 하면 신경학, 뭐 뉴로서저리 하면 뭐 신경외과, 뭐 신경외과 수술, 이렇게 뉴로는 이제 신경을 의미하는 어근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로파이브로마에서 신경섬유증이라는 질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헤모 또는 헤마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혈액을 의미합니다. 블러드, 혈액을 의미하고, 그래서 뭐 정말 그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른 뭐 전미사와 결합이 돼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헤마토케지아라고 해서, 케지아라고 하면 이제 그 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헤마토케지아 하면 혈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헤마톨러지 해서, 로지가 이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과 학문이 합쳐서 혈액학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라는 부분이 이제 심장,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다시 나왔는데요. 카디오, 심장, 그리고 에지아라는 이제 통증을 얘기합니다. 에지아. 그래서 카디아지아, 심장통, 심장이 아픈 거죠. 심장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 다음 시간에 그 1단원 그 저희 교재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병원에서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로 기초적으로 필수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술 및 처치 관련 이제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먼저 앰퓨테이션이 있습니다. 앰퓨테이션 이제 절단을 의미하고, 절단 이제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 절단이란 이제 보통 이제 수술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라든지 뭐 인체 일부가 감염이 된 경우에 계속 이제 조직을 타고 이제 위에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절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뇨 환자들 보통 이제 발가락을 절단한다든지 그 침범된 부위까지만 이제 보통 절단해라. 그럴 때 앰퓨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부위는 또 앞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부, 무릎 위, 무릎 아래, 또는 뭐 발가락 부위, 뭐 발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명시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절단이라는 단어 자체는 앰퓨테이션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너럴 애네스테시아라고 해서 약어로는 이제 GA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술 기록지에 많이 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전신 마취죠. 뭐 의학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는 수술방 장면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고, 보통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산소 마스크에 그 전신 마취액을 넣어서 호흡을 해서 이제 마취를 진행하거나, 또는 그 수액에, 그 주사 바늘에 이제 수액에 있는 그 전신 마취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취가 진행이 되고,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큰 수술일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 하게 돼도 어차피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또 심장, 뭐 혈압, 이런 체온, 이런 거 이제 계속 그 마취 중에도 체크를 하고, 또 전신 마취가 이제 보통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신 마취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신 마취가 좋은 게, 여기 반대로 이제 로컬 아네스테시아 해서 부분 마취가 나와 있는데요. 부분 마취는 이제 깨 있는 상태에서 이 신체의 이 특정 부위만 마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라든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마취를 했다고 하지만 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좀 아플 수도 있고 한데, 전신 마취는 아예 그냥 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다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나서 이제 깨는 순간 벌써 이미 수술이 끝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자체가 어떤 그 수술할 때 뭐 힘들거나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신 마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전신 마취는 보통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오픈 리덕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방 종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개방 종복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정형외과에서 수술할 때 뼈가 탈구되거나 뼈가 이탈되거나 탈구되거나 골절되거나 할 때 그 수술을 해야겠죠. 뼈를 이제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려야 되는 수술을 합니다. 그때 피부부터 이제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그 뼈를 맞추고 거기에 이제 그 고정핀이라는 고정 그 핀을 삽입을 해서 뼈가 이제 그 상태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굳도록 하는 수술을 이제 개방 정복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로 이제 클로즈드 리덕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폐쇄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폐쇄 정복술.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지 않고 골절이나 탈구 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서 뼈를 원 상태로 맞추는 걸 이제 폐쇄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클로즈드 리덕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방 정복술이랑은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픈, 클로즈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익시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이텀 익시전 절제를 의미합니다. 잘라낸다는 거죠. 조직 자체를 아예 잘라낸다는 건 익시전이라고 하고요. 익시전의 이제 전미사로서 아까 배웠던 액토미 EC T O M Y 액톰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인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시전은 이제 절개를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보통 인시전 세트 좀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보통 이렇게 간호사한테 오더를 내리거든요. 인시전이라는 건 이제 피부 절개할 때 그럼 인시전 세트가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세트는 이제 보통 수술이나 어떤 의료 처치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은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다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거의 그리고 일회성이 대부분이고 반드시 그런 계속 쓰는 기구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독한 상태로 나오는 절개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게 인시전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칼이라든지 뭐 일회용 거즈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인시전이라는 단어를 뭐 그런 경우에 보통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미사로 주로 많이 쓰여요. 전미사로는 아까 배웠던 오톰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되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미, 절개를 뜻하는 오토미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액토미와 오토미는 수술이라든지 처치 관련 의학 용어에 반드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인투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투베이션은 삽관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자가호흡이 곤란한 그 환자들의 경우에 인투베이션이라는 그 의료 처치를 합니다. 그 인투베이션 튜브라는 그 약간 기다란 튜브를 환자의 입을 벌려서 그 후두부의 그 기관지에 삽입을 하는 시술을 인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통 이 인투베이션 수술을 하는데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호흡이 조금 이제 편해지고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물질을 그 기계를 통해서 쉽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베이션은 이제 그 엠브 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이제 인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인투베이션보다는 약간 더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트라케스톰이라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이건 이제 인투베이션은 기관 삭간술이고 트라케스토미는 기관 절개술이라고 하는데 기관 절개술은 아예 피부를 절개를 합니다. 그 목 부위를 후두부 부위를 절개를 해서 거기에 조그만 튜브를 꽂아 넣는 행위. 보통 이제 자가호흡이 굉장히 곤란한 환자의 경우에
트라케스토미를 시행을 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보통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 그 목에 어떤 그 목에 거즈와 그 튜브를 끼고 있는 상태의 환자 그 중환자들을 많이 아마 접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은 이제 트라케스토미 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그 벤틀레이터라는 인공호흡기가 있거든요. 병원에 그 기계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상태가 이후에 호전이 되면은 이제 그런 벤틀레이터 그 기계 호흡 장치를 떼고 이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될 때까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술을 트라케스토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 바이옵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이옵시는 이제 그 세포 검사, 생검을 얘기하고요. 조직 세포 이제 보통 암 관련해서 어떤 조직 검사 이런 걸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때 검사하는 게 바이옵시라고 합니다. 바이옵시 그 조직을 떼서 검사하는 거 조직 바이옵시라고 하고, 이거 이제 보통은 세포 병리실이라든지 그런 임상병리사들이 있는 그리고 병리학 그 의사가 있는 세포 병리실에 보내서 이 세포의 그런 그 성격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검사를 이제 바이옵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 바이옵시 하면 리버가 간이니까 리버가 헤파토라고 하죠.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그래서 리버 바이옵시 하면 간 생검을 의미하고요. 리버 트랜스플레이테이션 하면 보통 약어로 AT라고 얘기하는데 간 이식을 얘기합니다. 이식이 이제 트랜스플레이테이션이니까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간 이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간이 자기에게 있는 간이 어떤 손상을 입어서 간의 기능을, 간의 해독 작용이라든지 어떤 그 기타 이제 간의 인체 생물학적 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또 간을 살릴 수 없을 경우에 이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수술이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시전 앤 드레네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약어로 IND라고 이제 의무기록 차트에 많이 기재를 합니다. 이 절개와 배농이라는 의미인데, 절개는 아까 계속 언급을 드려서 아실 것 같고, 드레네지는 이제 배농술을 얘기합니다. 배농, 그 몸속에 있는 어떤 고여 있는 혈액이라든지 어떤 농양 이런 걸 이제 빼내는 어떤 튜브를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빼내는 걸 이제 배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개와 배농, 이제 절개를 해야 그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 물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인시전 앤 드레이지, 보통 응급실에서도 많이 처치를 하는데 IND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 집도의를 얘기하고요. 수술 하는데 집도하는 의사, 집도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룸 하면 이제 이것도 의학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환자 오할방으로 보내, 이 환자 오할방 준비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술실을 얘기하고요. 오퍼레이션 룸. 그리고 프리오피라고 수술 전 간호, 수술 전 환자들에게 필요한 금식이라든지 MPO라고 하는데, 금식이나 어떤 그 밖에 주의사항 또는 수술 부위 그에 대한 드레싱, 이런 그 간호사들이 행하는 수술 전에 한 하루 이틀 전 간호사들이 행하는 행위 검사 이런 행위 자체가 프리오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프리 오퍼렉티브 케어 해서 프리오피라고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오피, 이것도 의무기록지에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는 단어인데, 수술 후 간호,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서 수술했을 때 그 수술한 부위에 대한 어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감염에 대한 이제 소독,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소독을
뭐 반드시 이렇게 이 주기마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소독, 그리고 수술 후에 특히 뭐 주의해야 될 거, 뭐 먹지 말아야 될 거라든지, 예, 금식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부분, 또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수술 후에 그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간호 처치를 포스트 오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오퍼렉티브 케어라고 하고요. RR, 리커버리 룸이라고 해서 회복실을 의미하는데, 회복실, 수술실 보통 안에 있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환자를 바로 이제 워드, 병동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회복실에서 일정 기간 마취가 깰 때까지, 전신 마취 환자들에게는 전신 마취가 깨는 동안 뭐 어떤 또 멘탈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또는 수술한 부위가 뭐 잘못되지 않았는지 뭐 일단 기본적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회복실에서 회복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돌아가게 됩니다. 병동으로. 그렇게 이제 특히 수술실 안에 마련되어 있는 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방을 회복실이라고 하고요. 스킨 프랩도 이제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쓰이는데, 간호사들끼리 많이 쓰이는 단어 스킨 프랩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준비를 얘기합니다. 스킨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뭐 면도를 얘기하겠죠. 면도라든지 아니면 뇌 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부위에 면도를 해서 이제 면도를 하고 소독을 해서 수술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부분을 이제 스킨 프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아네스테시아라고 하면 SA라고 약어로 나와 있는데요. 경막외 마취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뇌 경막에 대한 이 경막의 마취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전하면 이제 외과 의사, 그리고 수처, 그것도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예, 봉합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집도의가 수술한 이후에, 오퍼레이터가 수술한 이후에 마무리에 하면 이제 보통 봉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절개된 부위에 대한 그 바늘로 이제 꿰매서 봉합된 부위를 꿰매는 행위를 수처라고 하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트랜스플레이션 나와 있었고, 이식 아까 리버 트랜스플레이션 할 때 나와 있던 부분이고, 드럭 인톡시케이션 하면 DI라고 이렇게 기록지상에 표현을 합니다. 약물 중독이란 얘기인데요. 보통 응급실에서 이 환자 어떤 환자냐면 DI 환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는 드럭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 그럼 이제 응급실에 와서 뭐 위세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를 깨끗하게 세척한 이후에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보통 한 중환자실에서 한 2,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돼요. 그게 뭐 몸에 이상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신과랑 이제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협진을 하고, 뭐 이분은 이제 그 정신 상태에 대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I 환자들, 드럭 인톡시케이션은 이제 약물 중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네마라는 표현은 이제 관장이라는 표현이고요. 관장이라는 건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건강검진할 때, 대장내시경 할 때 보통 그 대장을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어떤 이상한 약을 먹고 그 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셀프 관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병원에서 쓰이는 에네마는 에네마 그 관장 튜브를 그 항문에 삽입을 해서 그 지사제 같은 경우 먹고 그 환자의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한 일종의 그 처치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네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튜브를 꽂아서 하는 에네마도 있고, 또 특정한 뭐 변비 환자라든지 어떤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간호사나 의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관장을 하는 핑거 에네마라는 처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관장은 에네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학습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학용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일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